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구 경북 인문학 협동조합 세계 융합 인문학 네 번째 시간으로 철학의 기여 철학의 기여 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앞서본과 사건 사유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가 사실은 철학의 기여라는 책 전체의 개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책이죠.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의 큰 틀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앞서봄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론격의 글이 있고요. 서론이라 해봐야 이 책으로 16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한 권 정도 되는 거죠. 160페이지니까. 이 앞서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앞서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앞서봄 뒤에 6가지의 이음이 있습니다. 앞서봄 뒤에 6가지의 이음이 있어가지고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체계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체계하고는 좀 다르게 각각의 것이 이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이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어로는 투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이음에는 울려음과 건네줌과 도약과 정초함과 도래할 자들과 마지막 신이라고 하는 6개의 어떤 이제 본론격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 존재. 여기서 독일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넣음으로써 이제 철학의 기여 전체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서봄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라고 하는 이런 서론격과 결론격의 글이 있고 중간에 6개의 이음이 있고 그래서 총 8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봄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앞서 조망한다. 뭐 우리가 그림으로 비유하면 스케치를 한번 그려본다. 소묘를 해본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감하듯이 뭔가를 내다보듯이 전체를 하나의 이제 예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본격적이지 않고 하나의 예감적인 이야기다. 이래서 책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앞서봄 하나만으로도 한 권의 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더 깊은 내용은 저 뒤에 들어가야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여기서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초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장 깊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제일 심오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심오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봄 독일어로는 포블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무작위하게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시간을 보면 굉장히 논문 형태로 체계적으로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학의 기여라는 책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무슨 메모 쪽지를 모아놓은 것 같고 뭐랄까 니체가 쓴 글 같은 그런 구성이 생각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책하고 좀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단편들이 프래그먼트들이 모여가지고 300개 가까운 단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집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경희 선생님 그 공자의 논어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일화가 없다 뿐이지 사실은 단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앞서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이제 단편적인 글들이 모여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쓴 글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래서 다소 난삽합니다. 난삽하고 하이데거가 뭐 굉장히 예리하게 체계적으로 쓸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분인데 이 철학의 얘기의 전체와 특히 앞서 보면 굉장히 난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주제는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되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이 앞서봄을 5가지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가지의 주제로 크게 이것은 딱 그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서로 이렇게 1에서 13절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막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1에서 13절의 이런 이제 그 글에서는 사건에 관한 에어 아이그니스라고 하는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14절에서 19절에는 철학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서 31절은 시원, 안팡이라고 하죠. 안팡이라고 하는 시원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32절에서 42절은 다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9절은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봄에서 주로 부각되는 5가지 주제가 뭐냐면 사건, 철학, 시원, 또 사건, 결단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이 좀 반복되죠. 사건이 반복돼서 4가지 사건, 철학, 시원, 결단이라고 하는 이 주요한 4가지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보다는 약간 좀 작은 주제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시대와 기분과 언어와 신이라고 하는 4가지 주제도 전반적으로 많이 좀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봄이라고 하는 이 160페이지에 이런 글에서 8개의 이런 이제 주요한 주제어를 잡아가지고 보게 되면 앞서봄을 스케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함으로써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만한 이야기는 시대라는 것들, 시대. 이제 이 책이 나온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시대의 상황 하에서 이 책이 쓰여졌느냐. 하이데거 자신의 말로는 기여라고 하는 이 책은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시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어떤 시기가 끝나가는 거죠. 이 시기는 거의 한 2000년이 넘는 철학의 어떤 긴 시간입니다. 2500년 가까이 되는 이 철학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철학이 처음으로 출발했을 때 또 아낙시만드로스뿐만 아니라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철학이 처음으로 출발했을 때 그때 이후로 2000년도 넘게 긴 시간이 경과된 이 시간들을 일컬어서 뭐라냐면 제1시원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제1시원의 시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서 하이데거 자신에게까지 이르는 시기 이것을 제1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 자신의 어떤 작업과 더불어서 다른 시원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하이데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신을 어떤 급의 사상가로 놓냐면 아낙시만드로스급의 사상가로 놓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존재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신을 예언자적인 사상가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에 가까운 철학의 긴 역사가 끝이 나고 저기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밀레토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저 독일에서 끝나는 철학의 긴 여행, 니체에서 끝나는 이런 긴 여행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원이 열리는 그런 이제 시기에서 이 철학의 기여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새로운 시원을 열 때 그때는 언제냐 근대시기란 근현대시기죠. 근현대시기. 그럼 근현대시기는 어떤 시대냐? 위기가 위기라는 것도 모르고 공경이 공경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근현대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현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유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정치적인 것, 인종적인 것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강단 철학에 몰입하고 있고 체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능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근대 시대라는 거죠. 근대와 현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어떻게 보면 아낙시만드로스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의 제1시원의 가능성이 다 고갈돼 버리고 가능성이 다 소진돼 버리고 이제는 그냥 그야말로 그 막장에 도달한 이런 시대에 이제 철학의 기여는 존재의 진리로부터 존재자를 다시 이끌어내고 싶다. 존재의 진리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의 기여가 생각하는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할 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마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철학자가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특히 하이데거는 여기 앞서 보면서 철학과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 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저서에서 세계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이란 말은 좀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생애 말년에 가서는 철학이란 말도 벗어나 버립니다. 사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이 철학의 기여들에서까지는 철학이란 말을 그래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무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알미다. 철학은 존재의 진리에 대한 생산적이지만 드문 질문이다. 철학은 참된 것이 동시대적으로 궁핍발동 안의 진리의 정초다. 철학은 역사의 시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이며 그래서 자신을 넘어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지배적인 알미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철학의 주된 어떤 이제 주제는 또 물음은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 존재의 진리. 이 하이데거의 관심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존재 진리입니다. 존재 진리에 대한 이런 이제 물음이라는 거죠. 진리를 다시금 정초하고 진리를 터닫고 그리고 철학은 시원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시원으로 또 건너뛰는 이러한 이제 것이 바로 철학이다.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철학인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의미로 고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항상 시작 시원에서 생각이 된다면 세계관은 종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기 현상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세계관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나 세계상 이런 것들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형이상학의 결과로서 세계관이나 세계상이 부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세계관이 힘을 얻으면 철학은 침몰해 버린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니체마저도, 마지막 위대한 철학자인 니체마저도 세계관으로 넘어갈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공작과 특히 체험으로 이끄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는 근대적으로는 이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쇠락해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지만 다시금 시원적인 본질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원은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전에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 그게 이제 시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니체에 이르는 2500여 년에 걸친 긴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이 2500년을 열었던 것은 바로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리스 민족. 그래서 철학의 시원은 사실은 그리스 민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양 철학의 종말은 독일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관념론가 니체에 의해서 서양 철학은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철학자가 니체라는 거죠. 일시원의 마지막 철학자가 니체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시야에서는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 이게 이제 철학사인 거예요.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 이것이 바로 철학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왜 뭐 그리스 민족, 독일 민족 이야기를 하느냐? 니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니체도 사실은 옛날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개인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족 단위가 과거에는 훨씬 더 유의미했었고, 각 민족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니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게 되면, 하이데거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 민족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민족이라고 할 때 좀 주의할 것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민족은 혈통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독특한 개인이 뭔가를 생각해내게 되고, 그것이 전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민족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철학이 민족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 민족의 철학을 만든다기보다는 한 민족의 철학이 그 민족을 그 철학의 민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이 철학의 이제 생산자, 주체자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이 민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사실은 뒤에 가면 도래할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미래 사람들, 미래인. 미래는 어떤 사람이냐? 존재 진리를 통해서 존재 진리의 새로운 사유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이제 전망이라는 거죠. 철학의 기회에서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철학은 존재에 관해서 숙고하고 결단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기에서 이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존재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하이데거 전체 철학을 장악하는 말인데 이것은 존재자는 아닙니다.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함입니다. 존재함. 그래서 철학은 계속해서 존재함이란 것이 무엇일까를 끝없이 사유하고 묻고 명상하고 또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번 15번의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철학의 기억 어쩌고 저쩌고 뭐 앞서봄이 뭐고 이건 다 잊어도 좋은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뭐 붙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존재함이란 걸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철학의 어떤 단계로 접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재함이란 뭘까? 왜 존재함이란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고
존재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존재함이란 걸 잊어버리고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내 앞에 뭐 이불이 있네, TV가 있네, 가구가 있네, 방이 있네, 가족이 있네, 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것에 매여 가지고 하루 종일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도 뭐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거죠. 눈 뜨면 전기불 켜고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가스레인지라든지 인덕션 가지고 요리를 하고 전기밥통으로 밥을 먹고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사실은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본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전체 철학은 우리에게 존재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존재라는 말이 뭐 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뭐 사건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 존재함, 하이데거에게는 그것은 바로 존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관해서 명상하고 성찰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이제 숙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존재와 이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존재와 연결되고 존재와 접합하고 존재와 이어지는. 그래서 존재의 처분인 존재자 속의 하나의 이음으로써 하나의 이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존재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런데 이제 철학은 존재와 이렇게 연관된 것인데 이 철학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철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존재하고 이어지게 되면 결국엔 철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존재에 관한 숙고인 철학이 필수 불가결하게 자기 숙고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존재에 관한 숙고인데요. 근데 또한 필수 불가결하게 자기에 대한 숙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묻는 것은 유명자 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배어 질문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후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자기 존재,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셀프를 말합니다. 영어로 셀프. 독일어 젤브스트죠. 에고는 아니에요. 에고나 아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히 혹은 아이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셀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프. 이런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은 자아 존재의 물음과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이제 더 심오한 그런 논의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인데요. 유명자 선생님 질문해 주셨는데, 인간의 자기 존재는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의 적합성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아이그능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그능. 적합성이란 말도 되지만은 고유화함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고유화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고유화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유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열려진 시간 공간에 도달하게 될 때 자신에게 전유되는 하나의 발생 영역으로서의 이제 자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시간 공간이라는 거 하는 것, 짜이트 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 존재라고 할 때 다를 가리킬 때 짜이트 라움 혹은 짜이트 슈필라움 시간 놀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트이는 공간이라고 돼요. 권한 밝힘의 공간. 뭐 한마디로 존재가 나타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 도달하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 에어 아이거니스 혹은 이제 리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 고유한 어떤 뭔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 이제 아이그능에서 또 어떤 뉘앙스를 읽고 싶냐면 하나의 이제 소유의 의미를 읽고 싶어요. 내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거. 전유된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내 거라는 의미가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라는 말 이전에 소유함의 어떤 그런 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소유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고유한 존재, 인간의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 자체의 진리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 자체의 본질에서 인간의 본질이 결국에는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정체성 질문이죠. 사실은 인간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는 어떻게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근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보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생명 개념 자체가. 존재와 시간에 보면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존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차원에 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여된 어떤 이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파악해서는 절대 인간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동물이었던 적이 없고 인간을 동물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를 가지고 정신을 가진 존재로 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오히려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현존재의 실존적인 차원을 결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는 끝난다고 봤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죽을 수 있다고 봤어요. 인간만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과 동물은 생명체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할 때 동물로 인간을 보기보다는 인간을 뭘로 보냐면 존재의 목자로 보고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직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존재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성찰과 물음이고 그 궁극적인 그런 이제 존재에 대한 성찰과 물음으로부터 사실은 인간이 뭔지도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근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이데거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기분입니다. 기분. 슈티뭉이라고 하는데요. 슈티뭉. 하이데거에서 기분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처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아주 존재와 결부된 그런 것이 바로 기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분의 철학이에요. 이 하이데거 철학은.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도 불안을 굉장히 중시했고 또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이런 책에서는 권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철학의 기여라는 책에서는 어떤 기분을 굉장히 중시하느냐? 자제함 혹은 상감이라는 기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페어할텐이라고 해요. 페어할텐. 이런 이제 자제하고 삼가는 이런 이제 삼감의 어떤 이제 그런 기분, 이 기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주체가 마음대로 이것을 뭐 이리저렇게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메시지 같은 거라는 거, 존재가 전해주는 소리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본 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철학을 개념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빈말에 불과하고 딸깍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기분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철학의 기여에서도 다양한 근본 기분이 논의되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경악과 자제와 경외 이 세 가지 기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경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떠나갔다는 것에 대한 경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시원 철학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움이죠.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 이런 것이 이제 제1시원을 열었다면 그때의 기분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시원의 근본 기분은 경악과 자제와 경외인데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제입니다. 자제, 자제함, 삼감, 페어할텐이라고 하는 이 이제 삼감 이것은 중간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는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런 이제 심오한 기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른 시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분은 어떻게 보면 경악하면서 경외하면서 삼가는 이런 이제 삶의 자세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시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정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하이데거는 뭐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경악이라든지 자제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들레즈 같은 철학자는 기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쁨의 철학이라고 하죠, 흔히.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데거에게는 이 책에서는 자제하고 삼가는 어떤 이제 그런 삶의 자세, 이제 존재 앞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이 자제한다는 것은 존재를 대할 때 이 자제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게 첫 얼굴이 이 책에서 존재가 나타나는 첫 얼굴이 거부예요. 그러니까 거부와 거절입니다. 존재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들이미는데 존재의 첫 얼굴은 거절과 거부로 나타난다는 거죠. 떠나가고 막 이렇게 이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존재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거절, 완강한 거절 이런 말도 합니다. 아주 완강한 노를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악하며 경외하는 자제함 이것이 바로 철학의 기여의 근본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은 바로 이런 자제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존재가 가져야 될 민감한 각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후기 하이데거로 넘어갈수록 초기에는 뭐 결단 이런 걸 강조했는데 후기에도 결단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제함이라든지 초연하게 내맡기는 그러한 이제 모습과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데거는 자제함은 존재와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염려보다도 더 근본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의 어떤 이제 특성이었다면 그 심층에 자제함이 있다는 것이죠. 심층에. 그래서 자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건의 전향회로에 자제하는 도약이며 탈근거에서 창조하는 참아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건의 전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존재를 찾아가는 존재자에서 존재를 찾아가는 방향에서 존재에서 존재자로 찾아오는 방향으로의 이 전향 이것이 이제 사건의 전향이거든요. 그리로 도약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기분이 뭐냐면 바로 그토록 조심스럽고 그토록 삼가하고 그토록 자제하는 어떤 이제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탈근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하이데거의 시 이야기, 하이데거가 좋아하는 앙겔리우스 실레시우스의 시 말씀을 드렸죠. 장미는 왜라는 이유 없이 핀다. 장미는 피기 때문에 핀다. 라고 할 때 그냥 왜라고 하는 충족 이유율, 근거율이 없이, 왜 없이 피어나는 이제 이 장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을 참아내는 그러한 기분, 이것이 바로 자제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자제함은 침묵함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함과는 또 다른 침묵의 세계가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저희 발표 내용은 마무리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앞서 보면서도 시원, 안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안팡이 있죠. 이 안팡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하고 다르다는 거죠. 백인. 시작하고 시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원은 시작이면서도 아주 원초성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배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원적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신상품 이런 것들은 스쳐가는 옛것이 돼버립니다. 바로 유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최신의 어떤 이제 최신 유행이라는 한 몇 달만 지나가면 얘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옛날 그 구식이 돼버리는 거죠. 시원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이 됐다가 금방 옛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시원도 2500년을 갔거든요. 다른 시원도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리고 이제 시원은 근거 짓는 것이고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기독교 비유를 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는 그 뒤에 펼쳐질 모든 사건들을 그 안에 다 내장하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뭐 공산주의 이야기를 할까요? 초기에 공산주의가 생성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그 안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을 앞지를 수는 없고요. 시원은 유일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나오죠. 반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일한 것만이 반복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선 시원과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건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반복의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원인가라고 할 때 하이데거가 하는 말은 뭐냐면 시원이 바로 존재다. 시원이 바로 사건이다. 그러니까 시원과 사건과 존재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2500년에 아낙시만드로스로부터 출현한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하이데거 자신이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새롭게 이제 존재 사유를 열었던 것도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존재의 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데거에서 사건이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렇게 이제 패스하는,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하이데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하이데거 말하는 이제 새롭게 넘어가는 다른 시원, 여기에는 존재론도 없고 형이상학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말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존재론 이런 것들은 또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제1시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연의 어떤 일들을 과학적으로나 잘 탐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존재함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제1시원의 이제 스타일이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다른 시원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타나는 그 나타남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그런 사유가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다른 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5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